네, 그러면 데이터 엔지니어링 10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성창훈이고요. 어, 일단은 저희가 ML 시스템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데이터 엔지니어링도 함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 ML 시스템과 빅데이터 시스템이 뗄 수 없는 사이이긴 하지만 ML 시스템이 나오기 전에 사실 저희도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만큼 빅데이터 시스템은 기존에도 존재를 하던 거였고 이미 데이터베이스만 해도 충분히 되게 복잡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모든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다 다루는 거는 불가능하고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좀 간단하게만 알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소스고, 소스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생성되는 곳이죠. 원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특정 포맷으로 존재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구조화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데이터를 실제로 어떻게 저장하고 처리하는지 스토리 엣지 엔진과 프로세싱에 관련된 부분으로 네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소스인데 데이터 소스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제 유저,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내부적으로 그리고 서드 파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유저는 어, 시스템 입장에서는 되게 좀 변칙적이고 성질이 급한 조금 고약한 존재처럼 묘사가 돼요. 왜냐면은 이제 유저가 직접 인풋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는 되게 좀 항상 잘못 입력될 가능성이 높죠. 저희가 뭐 핸드폰 번호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짝대기를 입력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이에 뭐 띄어쓰기를 넣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잘못된 포맷이나 형식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유저가 처리하는 이런 입력을 줬을 때 시스템이 반응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저가 굉장히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뭐 3초 동안 화면 안 보고 있으면 다 이탈해버리고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강력한 프로세싱이 동반되어야 하는 종류의 이제 데이터 소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만드는 것들은요. 두 번째는 이제 시스템이 생성하는 건데 시스템이 생성하는 건 이런 문제는 없겠죠. 유저처럼 이제 잘못 입력한다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좀 해방이 되긴 하는데 시스템이 가진 또 고유의 문제가 있어요. 시스템이 생성하는 데이터는 대표적으로 로그 같은 게 있겠죠. 뭐 시스템의 이벤트나 시스템 상태, 예를 들어 뭐 메모리의 사용량이라든지 어떤 서비스로 호출했다, 현재 인스턴스는 몇 개가 떠 있다 이런 정보들도 알아낼 수 있고 또 약간 모델 관점에서 본다면 뭐 큰 배치를 돌리고 있다 잡이 끝났다 아니면은 뭐 모델이 아웃풋이 생성이 되었다 이런 것도 다 로그로 가져올 수 있게 되죠. 이런 정보들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에 대한 가시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디버깅을 한다든지 할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시스템에서는 되게 좀 디버깅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로그를 잔뜩 쌓아놓고 일단 쌓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분석하자라는 이제 프랙티스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어, 로그의 양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로그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또 필요한 인사이트는 그 수많은 로그에서 어디서 뽑아낼 거냐에 대한 게 고민일 수 있는데 뭐 로그 스탯이나 데이터 독이나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시스템 그 약간 서비스가 발달하게 된 계기라고도 하고요. 또 로그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디에 저장해야 되는지도 되게 문제가 많아서 이거를 뭐 S3에 저장한다고 하더라도 뭐 글래시어에 저장해서 뭐 빈도가 낮고 코스트를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에 따로 저장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택해야만 하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정보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인데 예를 들어 사용자가 아마존에다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 하고 쿼리를 날리면 아마존은 그 쿼리를 가지고 내부에서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한테 이제 정보를 요청을 해야 되고 거기서 또 다른 정보가 생성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예제에서는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약간 데이터 소스 원천은 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까지만 했을 때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크게 이제 유저 제너레이트랑 시스템 제너레이트인 거죠. 그래서 easily well formated는 이제 잘못 입력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빨리 반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스템이 생성한 거는 그렇게까지 급하진 않으니까 나중에 모아서 뭐 한꺼번에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분석하거나 저장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특징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유저 행동도 시스템이 생성하는 약간 데이터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웹 브라우저 같은 거 들어가면 이제 클릭 이벤트가 발생한다든지 어느 페이지에서 얼마나 머물렀다는 약간 타임 스펜트 이벤트 같은 거를 시스템이 생성해내는 데이터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유저가 직접 인풋을 주는 건 아니라고 분류가 되나 봐요. 이제 마지막으로 서드 파티인데 일단 서드 파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퍼스트 파티와 세컨드 파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퍼스트 파티는 우리 회사가 우리의 유저 또는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는 퍼스트 파티라고 합니다. 세컨드 파티는 다른 회사가 다른 회사 그들의 고객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우리한테 돈 주고 파는 거를 이제 세컨드 파티라고 하고요. 서드 파티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다른 회사가 이제 특정 고객군이 아니라 일반 퍼블릭 대중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이제 이것도 가공을 해서 팔죠. 이런 거를 서드 파티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같이 포함이 되겠죠. 왜냐면 많은 대중으로부터 수집을 하게 되니까요.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스마트폰의 보급이 가장 크죠. 왜냐면 스마트폰에는 다 고유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그 고유의 아이디로부터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거는 이제 적당히 익명화를 시켜서 누군지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만든 상태에서 잘 클렌징을 해서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뭐 남자인데 25살에서 34살이고 테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뭐 정치적인 그룹 성향 이런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 굉장히 좀 세부적인 정보까지 알아낼 수 있는 실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트래킹의 말로는 이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앱을 키면은 이 제 정보를 트래킹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라는 이제 그 안내 문구를 굉장히 좀 자주 보게 되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 사실 이거 하나로 그 80빌리언이면 굉장히 크죠. 뭐 거의 몇백 조, 몇십 조에 해당하는 규모의 산업 그 가치가 날라갔어요. 페이스북만 해도 굉장히 좀 많이 주가 하락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애플이 이제 욕먹으면서 먼저 그거를 뭔가 개선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근데 이제 중국을 보면 또 이런 트래킹을 방지해서 자기네들만의 고유 트래킹 아이디를 만들겠다. 근데 사실 이걸 뒤에서 중국 정부가 후원을 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창과 방배처럼 좀 프라이버시 문제가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 소스고 두 번째로 이제 데이터 포맷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데이터 포맷은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할 건지, 어떻게 불러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는 이제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이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우리가 텍스트 형태로 볼 수 있게 불러오는 거를 이제 언로딩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해서 저희가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을 항상 이제 그 자리에서 즉시 보고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 게 필수적이고 저장을 한다는 건 나중에 또 다시 본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소스에서 생성될 수 있고 서로 다른 액세스 패턴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전송될 수도 있고 다시 구조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뭐 멀티모달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까? 예를 들어 아까 접근 패턴에 대해서 이제 또 코스트도 달라졌었잖아요. 그냥 S3를 쓰는 거랑 글래시어 쓰는 거랑 달라지니까 얼마나 제 데이터에 자주 접근을 하는지
또 어떻게 저장을 해야지 특정 인스턴스, 뭐 TPU, GPU, CPU 이런 인스턴스에서 잘 돌아가게 할지 이런 고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포맷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한테 되게 익숙한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제이슨이라든지 아니면 CSV, 파케이, 밑에는 이제 저도 잘 모르는데 어, 이제 뭐 프로토버프나 피클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데이터 포맷으로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포맷은 크게 두 가지로 존재하는데 이제 로우 매니저와 컬럼 매니저 이렇게 두 가지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크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어, 로우 매니저는 이 가로행 있잖아요. 이 로우가 메모리에 순차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샘플 1이 메모리에 순차적으로 존재하고 그 바로 옆에 이 샘플 2의 행이 붙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샘플 1 하나를 읽고 싶어요. 그러면 샘플 1 하나에 대해서는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불러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제 로우 메이저인 거죠. 한 가로를 읽는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컬럼은 이렇게 컬럼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 어떤 피처에 대해서 한꺼번에 값을 가져올 때 굉장히 유리한 구조인 걸 알 수 있죠. 반대로 하면 되게 느려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컬럼 전체를 보고 싶은데 로우 메이저인 포맷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샘플과 두 번째 샘플과 이거를 다 메모리에서 점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연속 읽기나 쓰기를 할 때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능을 비교 분석한 건데 판다스가 이제 대표적인 컬럼 메이저고 넘파이가 로우 메이저를 사용을 한다고 해요. 보면은 여기는 거의 위에서는 성능 차이가 100배 넘게 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위에 거는 이제 1 마이크로 세컨드인데 밑에 거는 이제 145 마이크로 세컨드가 걸렸으니까 좀 성능 차이가 크죠. 여기서도 거의 25% 가까운 성능 차이가 나고 있어서 이런 특성을 알고 사용하면 굉장히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포맷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람이 읽을 수 있느냐, 사람이 읽을 수 없느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이슨과 CSV는 대표적으로 사람이 읽을 수 있죠. 그냥 보면은 이제 어떻게 구조화가 돼 있고 사람이 볼 수 있는 텍스트여서 저희가 좀 분석하거나 이제 급할 때 보기에 되게 편하죠. 근데 문제는 자리를 되게 많이 먹어요. 표를 보시면은 이 100만이라는 숫자를 저장을 할 때, 천만인가요? 네, 1000만이라는 숫자를 저장을 할 때 사람이 읽을 수 있게 저장을 하면은 1000 다 이제 각자 바이트를 1바이트씩 캐릭터가 먹으니까 7바이트가 필요하지만 만약에 인티저로 저장을 한다고 하면 인티저는 4바이트니까 4바이트밖에 먹지 않겠죠. 굉장히 좀 컴팩트하게 저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이너리로 저장을 하게 된다면. 하지만 이제 제가 읽는 데는 불편함이 있겠죠. 실제로 아마존에서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에도 바이너리로 저장을 하면 그 업로드는 2배 빠르고 용량은 6배 더 적게 차지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잘 분석해서 사용하시면 돈도 아끼고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는 데이터 모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모델은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크게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고 이건 되게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관계형 모델과 NoSQL, RDB랑 NoSQL 그 두 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RDB는 되게 오래된, 그러니까 릴레이션 모델은 되게 오래된 아이디어 중 하나고 이제 각 데이터가 이제 릴레이션으로 조직화가 되고 이제 릴레이션들을 이렇게 가로로 튜플 형태로 데이터 셋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죠. 사실 이 릴레이션 모델에서는 이 로우의 위치가 바뀐다고 하거나 컬럼의 위치가 바뀐다고 해서 다른 릴레이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렬의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이게 위치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항상 같은 모델이에요. 이런 릴레이션 모델을 취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CSV나 파케이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이제 릴레이션 모델 같은 거는 이제 뭐 1차 정규화, 2차 정규화 이런 정규화를 많이 해서 사용하고요. 정규화를 하는 이유는 이제 뭐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있고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교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루지는 않고, 정규화가 되면 업데이트가 되게 쉽고 필요한 데이터만 솔직히 얻을 수 있는 대신에 좀 이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고 싶을 때 되게 좀 불리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인을 하면 할수록 코스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시인데, 만약에 이제 퍼블리셔에서 이 바나나 프레스를 파인애플 프레스로 전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여기 이제 내용물을 하나하나 다 바꿔줘야겠죠. 되게 불편한데, 만약에 이렇게 정규화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1번이라는 퍼블리셔 아이디만 사용하고 여기서 한 번만 바꿔주면 나머지는 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굉장히 쓰기를 적게 해도 되니까 성능상에 유리한 게 있다는 거고요. 음, 밑에는 이제 SQL 모델이에요. 근데 사실 SQL 모델과 릴레이션 모델이 아주 근소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라고 해서 상관은 없고요. 그 SQL은 선언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언형이라는 것은 어, 제가 시스템한테 내가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만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셀렉트 해서 나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최종 형태만 시스템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시스템이 예를 들어 뭐 파일을 읽고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소팅을 해서 보여줄 건지는 시스템이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거죠. 이 시스템이 쿼리를 알아서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어, 사용자가 선언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거랑 반대되는 게 명령어 언어로 파이썬이 있는데, 예를 들어 파이썬으로 어떤 파일을 읽어서 가져온다고 하면 제가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도 정해줘야 되고 오픈도 해줘야 되고 리드도 해줘야 되고 다 사람이 하나하나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랑은 좀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는 네, 했던 얘기를 다 포함하고 있어서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가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아서 어느 정도 넘어가고요. 어,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SQL에서 NoSQL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RDB 모델이 되게 좋긴 한데 단점이 이 스키마가 굉장히 좀 엄격하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스키마는 뭐 4바이트 인티저만 와야 돼.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그거를 바꾸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한 번 정하면 거의 영원히 바꿀 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정도로 이제 고되고 힘든 작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RDB를 싫어하는 이유 1위로 뽑힌 게 이제 스키마 관리가 어렵고, 그 다음이 이제 SQL 겁나 길게 만들어져서 이제 보기 어렵다, 만들기 힘들다, 그런 게 이제 NoSQL이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 NoSQL은 사실 not only SQL이라서 릴레이션 모델도 함께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노가 SQL이 아니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도큐먼트 모델과 그래프 모델이 있습니다. 어, 도큐먼트 모델은 사실 도큐먼트는 문서잖아요. 그 문서 하나가 담고 있는 정보를 중요하게 보겠다는 거죠. 다른 문서와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서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다 담아놓겠다, 이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이슨이라든지 XML 이런 연속적인 스트링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이제 이 도큐멘트를 갖고 오고 싶을 때는 이제 뭐 유니크한 키를 사용해서 바로바로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큐멘트의 모음은 되게 좀 그러니까 릴레이션 모델하고 되게 유사해서 각 도큐멘트는 이제 행으로 변환을 하고 이 도큐멘트 모으면 테이블로 이제 만들어서 되게 변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릴레이션 모델이 되게 좀 일반 릴레이션 모델보다 나은 점은 스키마가 엄격했던 게 문제였잖아요. 얘는 스키마가 되게 좀 유용하고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게 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릴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4바이트 인티저와 뭐 200바이트 캐릭터 하면은 한 샘플이 가지는 크기는 항상 204인 거죠.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짧아도 항상 다 204로 이제 샘플이 관리가 되는데 도큐멘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엔티티의 크기가 정해질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나는 뭐 여기서는 인티저를 가지는 피처가 있었는데 저기서는 없어도 되고 이런 게 좀 되게 자유롭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도큐멘트 모델의 대표적인 예시인데 보면은 이제 도큐멘트 하나가 이제 제이슨처럼 작성이 되어 있죠. 도큐멘트 2, 도큐멘트 3 이렇게 각 책에 대한 정보가 되게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큐멘트 하나를 불러오면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전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정보가 하나로 뭉쳐져 있다는 거는 이게 그대로 메모리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아까 전에 릴레이션, 그러니까 그 로 메이저에서 발생하는 문제랑 같은 문제가 발생하죠. 예를 들어 제가 모든 도큐먼트에서 퍼블리셔 정보만 전부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럼 똑같이 이제 메모리를 점프해서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되게 좀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큐먼트 약간 작업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릴레이션과 도큐먼트 모델 모두를 지원하는 포스트그레스 SQL이나 MySQL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래프 모델인데 도큐먼트와는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도큐멘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집중하고 다른 문서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졌다면 얘는 다른 엔티티와의 관계에 되게 집중을 하고 이제 되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그 특정 이제 관계에 관련된 작업에서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보시고 있는 데이터에서 USA에서 태어났고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사실 위스인해서 본인에 해당하는 정보만 슉슉슉 다 가져오면 바로 다 조회가 가능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도큐멘트로 짜여져 있다던가 아니면 RDB였으면은 굉장히 좀 가져오기가 쿼리를 어떻게 짜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한참 고생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태스크에 따라서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좀 성능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이거는 이제 스트럭처드는 아까 전에 스키마가 엄격한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언스트럭처드는 NoSQL에서 그런 스키마가 좀 유연했던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스키마가 클리어하게 디파인되어 있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두 가지 비교할 수 있고 이제 스키마가 정해져 있고 어떤 데이터 타입의 크기가 딱 이제 픽스가 되어 있으면은 검색하고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런 조회 성능에서는 높은 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언스트럭처드에서는 이제 각 데이터의 길이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조회 성능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나머지는 이제 뭐 특정 스키마를 가진 데이터만 처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언스트럭처드에서는 어디서든 나오는 소스에 관계없이 다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데이터 레이크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데 웨어하우스는 이제 이런 구조화된 엄격한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모이는 곳, 저장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레이크는 이제 언스트럭처드 데이터가 모두 저장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스토리지 엔진과 프로세싱입니다. 이제 벌써 네 번째예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이제 포맷과 모델은 어떻게 저장하고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지정했을 때 인터페이스 뒤에는 항상 그거를 구현하는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실제로 물리 디바이스에 저장을 하고 이제 실제로 그걸 처리하는 이제 엔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 엔진과 프로세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트랜잭션과
그 애널리틱스가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는 트랜잭션인데, 트랜잭션의 뜻은 뭔가를 사고 파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하는 용어였다가 온라인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약간 생성, 뭐 업데이트, 삭제 이런 액션들을 다 온라인상의 트랜잭션 프로세싱 과정이다라고 해서 OLTP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 보시면은 트랜잭션 간단하게 뭐 저희가 트위터 올리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인설트 웬 제너레이트니까 제가 글을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글을 올리는 어떤 액션을 취한 거죠. 근데 이런 액션을 취하는 대상이, 그러니까 이 액션을 수행하는 주체가 사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데이터 소스에서도 유저 인풋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되게 좀 급하고 이제 빨리 그 동작을 안 하면 다 떠나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파워풀한 그런 리소스 성능도 필요하고 로우 레이턴시, 뭐 접근이 안 되면 갑자기 네이버가 안 들어가지면 사람들이 다 네이버를 안 쓰겠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동작해야 되는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이제 가용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을 하는 시스템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 사항인 거죠. 그리고 이제 ACID라고 이런 시스템이 가지는 네 가지 큰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 들어보면 사실 되게 좀 당연한 이야기들이에요. 아토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트랜잭션은 실행이 완전히 끝나거나 아니면 하나도 실행이 안 되거나 둘 중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돈을 결제하다가 중간에 시스템이 나갔어요. 그럼 돈이 결제되다가 만 상태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럼 아예 결제가 안 됐거나 결제가 됐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고, 컨시스턴시, 이제 두 번째는 컨시스턴시인데 이거는 뭐 적절하게 권한을 가지고 있고 좀 밸리드한 유저만 이제 트랜잭션을 생성해야 된다. 세 번째 뭐 아이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 트랜잭션은 동시에 실행되는 게 아니라 각각 실행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 제가 쿠팡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물건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동시에 물건을 사려고 해요. 그러면은 둘 중 하나만 결제에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해야겠죠. 동시에 물건을 사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각자의 트랜잭션의 독립성이 좀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고, 듀러빌리티는 내구성이죠. 그러니까 어떤 트랜잭션이 성공했다면 그 뒤에는 이제 뭐 전원이 나간다든지 시스템에 이제 페일리어가 발생을 해도 그 트랜잭션은 이제 여전히 성공한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트랜잭션의 속성들이죠. 근데 반드시 필수는 아니라고 해요. 이것들이 너무 이제 막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러고서 강조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이거 말고 조금 더 유연한 형태의 특성들을 모아놓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강의 자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 보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이런 OLTP를 사용하는 것들은 좀 로우 메이저하게 동작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뭐 결제를 보내면 결제 내용들이 이제 결제에 들어가는 정보들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이제 그게 결제 정보가 하나의 이제 샘플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죠. 이것과 반대로 이제 로우 메이저하게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었죠. 이제 하나의 샘플을 가져오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뭐 컬럼을 가져온다든지 피처를 가져오는 이런 데서는 또 성능상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거랑 반대되게 애널리티컬 프로세싱에 좀 최적화된 형태도 있다. 그래서 뭐 셀렉트를 한다든지 어떤 컬이 날린다든지 뭐 평균을 구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유리하게 하는 이런 OLAP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를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컬럼 기반인데 이 차트를 보시면 이런 용어를 갈수록 사용을 안 해요. 그거는 이제 OLTP는 저도 OLAP가 더 많네요. 저는 OLTP는 들어보고 OLAP는 못 들어봤는데 사실상 사용을 안 하는 용어가 돼버렸죠, 요즘은.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DB가 등장했어요. 이제 저는 잘 모르는 DB이긴 한데 뭐 그런 좀 혼종인 친구들이 나타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워요. 데이터를 저장만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뭐 조회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좀 그 자료에서는 타이틀리 커플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 같이 생각하지 이거를 뭐 따로따로 생각하냐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두 개를 분리해내려는 시도가 좀 있긴 했었어요. 보시면은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나 빅쿼리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애들이 뭘 하려는 거냐면 그 저희가 하려는 작업에 따라서 매번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걸 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하려는 거는 예를 OLTP니까 나는 OLTP에 특성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써야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OLAP도 해야 되네. 그럼 그걸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또 새로 만들어서 또 인스턴스 띄우고 거기 또 저장해야지.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들이 하려는 거는 저장은 항상 같은 곳에 하는데 내가 하려는 작업에 따라서 이제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레이어를 새로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교체할 필요가 없게끔 만드는 이런 이제 스노우플레이크의 예제인데요. 밑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제 쿼리 프로세싱 레이어가 두 번째에 끼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든 얘도 뭐 행으로 추가하는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컬럼 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걸 관계없이 프로세싱을 다른 곳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성능을 보장해 준다라고 해서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상장했을 때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ETL 프로세스가 나와 있습니다. ETL 프로세스는 extract, transform, load 세 가지인데 사실 빅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루는 시스템에서는 항상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익스트랙트는 데이터 소스, 제가 처음에 다뤘던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이죠. 이제 추출한다는 과정에는 이제 그 데이터가 우리가 사용하려는 데이터가 맞는지 좀 밸리데이션 하는 절차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어떤 데이터 소스에서 그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지 않게 계속 잘못된 정보를 이제 뽑아내게 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다 리젝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스한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알람까지 줄 수도 있겠죠. 두 번째 과정은 이제 트랜스폼인데 말 그대로 이제 가져온 데이터를 뭐 조인을 한다든지 클린한다든지 뭐 표준화 시킬 수도 있고 정렬할 수도 있고 합치고 쪼개고 추가하고 뭐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다시 또 검증하고 이런 모든 데이터의 변형을 가하는 거는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변형된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얼마나 자주 필요한 목적지에 보낼 것인가. 예, 그게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뭐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데이터 레이크, 웨어하우스 목적지는 이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음, 방금 말씀드린 거를 그림으로 한번 더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왼쪽에 이제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센서 장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데이터가 생성되는 소스들이 왼쪽에 있고, 여기서 데이터를 익스트랙트 해서 특정 변형을 가한 다음에 다시 이제 다른 타겟에다가 로드, 그러니까 싣는 거죠. 데이터를 싣는 과정이 대부분의 배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트렌드도 변화가 찾아와요.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고 데이터 소스의 종류도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스키마를 다 정해줘야 된다고 하면 데이터 소스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거를 다 거기다 집어넣으려니까 이게 뭔가 좀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롭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트랜스폼 해서 필요한 곳에 저장하지 말고 일단 추출해서 한 곳에다가 다 모아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필요할 때 트랜스폼해서 가져가도록 하자. 좀 앞뒤를 바꾼 그런 프로세스를 새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익스트랙트하고 로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폼 하자라는 그런 패러다임이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NoSQL이 또 굉장히 또 살아나게 되는 거죠. 데이터는 기존에는 다 웨어하우스에 모았던 데이터를 또 데이터 레이크에다가 또 잔뜩 모으는 그런 시대가 찾아왔다가 요즘에는 다시 또 ETL이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시기가 언제 또 맞물린 거냐면
네,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시스템을 클라우드에서 구동을 하고 있잖아요. 오프레미스에서 안 하죠. 굉장히 좀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근데 이제 다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다 뭐 아마존 쓰고 다 구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형화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면은 좀 구조화 된 거 사용해도 괜찮겠다라는 분위기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ETL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게 네 가지가 굉장히 좀 길게 돼 있어서 좀, 굉장히 좀 복잡하셨을 텐데 이해가 잘 되셨길 바라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 남겨주시고 없으시면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